해병대 조카 면회 갔다가 피투성이 된 얼굴을 본다면 당신은 참을 수 있겠습니까? 군기가 아니라 폭력이라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피투성이 조카를 본 쓰리스타 이모. 분노로 눈빛이 바뀝니다. 숨겨진 폭행과 상납, 은폐된 진실까지 모두 드러난 순간 부대를 참교육하는 이모의 통쾌한 복수 작전이 시작됩니다. 사연 들으시고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세요. 언제나 무료니까요. 오늘 하루를 위한 행운의 네잎클로바를 한가득 담아드릴게요.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인 합동참모본부 전략사령부 작전본부장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서현 중장의 책상 위에는 북한의 최신 미사일 동향 보고서와 중국 전투기 배치 현황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하지만 이 순간 대한민국군 최고 엘리트 중 한 명인 윤서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리 재호 해병대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윤서현은 펜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3개월이나 지났네요. 민재호가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지 말입니다. 22살 조카 재호는 어릴 때부터 윤서현이 친아들처럼 키운 아이였어요. 재호의 부모님, 그러니까 윤서현의 동생 부부는 재호가 겨우 7살이던 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오열하던 어린 재호를 품에 안고 윤서현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히 키우겠다고 말이죠. 아직도 생생합니다. 7살 재호가 윤서현의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물어본 그 말이요. 이모,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윤서현은 그때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재호를 더 꽉 안아주기만 했었어요. 그 작고 연약한 어깨가 얼마나 떨렸는지. 그날 이후 윤서현에게 재호는 조카가 아니라 진짜 아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윤서현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호가 군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특히 해병대라니. 그 험난한 훈련과 혹독한 군기로 유명한 곳에 소심하고 연약한 재호가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거든요. 하지만 재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모, 저도 이모처럼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이모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신 것처럼 저도 당당한 대한민국 해병이 되고 싶습니다. 그때 재호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윤서현은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사실은 조카의 의젓한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재호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회의실에서 장성들과 격론을 벌일 때도, 국방부 장관과 긴급 화상회의를 할 때도, 심지어 대통령 앞에서 보고를 할 때도 윤서현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재호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재호가 다른 선임들한테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까, 훈련 중에 다치지는 않을까, 밤에 추워서 잠을 못 자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늘은 모처럼 만의 면회일이었습니다. 윤서현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개월 만에 보는 재호의 모습이 어떨까요? 혹시 많이 야위지는 않았을까? 해병대 훈련이 워낙 혹독하기로 유명하니 상처는 없을까?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래도 기대가 더 컸습니다. 중장님, 오늘 일찍 퇴근하시나요?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조카 면회 가야 해서. 급한 건 내일 처리하자. 윤서현은 서류를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밤늦게까지 일하는 워커홀릭인 윤서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조카를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껏 들떠 있었거든요. 부관도 윤서현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언제나 냉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중장님이 오늘따라 왠지 인간적으로 보였거든요. 윤서현은 가방에 재호가 좋아하는 초콜릿과 따뜻한 양말을 챙겼습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한데 부대에서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재호가 어릴 때 좋아했던 만화책도 몇 권 더 넣었어요. 훈련 중에 틈틈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죠. 거울을 보며 정갈하게 머리를 정리하는 윤서현의 얼굴에는 어느새 엄마 같은 따뜻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회의실에서 장성들을 호령할 때의 차갑고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의 윤서연은 그저 조카를 사랑하는 평범한 이모일 뿐이었죠. 3스타 계급장이 달린 정복을 입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재호야, 이모가 간다. 얼마나 잘았나 보자. 윤서연은 가방을 챙기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차 열쇠를 집어들며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면회 후에는 재호가 좋아하는 족발집에라도 가서 실컷 먹일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3개월 동안 부대 밥만 먹었을 텐데 맛있는 것도 좀 먹여야겠다는 마음이었죠. 차에 시동을 걸며 윤서연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뉴스를 들었을 텐데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음악이 듣고 싶었거든요. 핸들을 잡은 윤서연의 손끝이 음악에 맞춰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부하들이 봤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하지만 윤서연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하루가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조카가 피투성이가 되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도 모른 채 윤서연은 해병대 부대를 향해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여전히 평온했던 이모의 마음을 안고서 말이죠. 해병대 부대 정문을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윤서연의 마음은 들뜬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면회실 건물 앞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평소보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다른 면회객들의 웃음소리나 대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중장님, 면회실은 저쪽입니다. 안내하는 부대 관계자의 목소리도 어딘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고위 장성의 면회에 더 극진히 모셨을 텐데 오늘은 왠지 서둘러 일을 끝내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서연은 면회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불안함 때문이었거든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불길한 예감이 계속 머릿속을 스쳤어요. 설마 재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윤서연은 애써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재호 면회 왔습니다. 윤서연은 담당자에게 말했어요. 아, 네, 잠시만 기다리시죠. 담당자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면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나와서 말했어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윤서연이 면회실 문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안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윤서연은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어요. 어떻게? 윤서연의 입에서는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면회실 안에 있는 건 윤서연이 기억하는 그 건강하고 맑은 눈빛의 조카가 아니었거든요. 민재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한쪽 눈은 시퍼렇게 부어올라서 거의 뜰 수도 없는 상태였고 입술은 갈라져서 아직도 피가 마르지 않은 채 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목 주변에도 멍자국이 여러 개 보였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재호야. 윤서연은 달려가서 조카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재호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는 바람에 멈칫했어요. 이모. 재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목이 쉬어서 제대로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모. 왜 왔어요? 재호야, 이게 대체 뭐야?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윤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대답해.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고. 재호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을 피했어요. 하지만 윤서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처럼 키운 조카가 이런 참혹한 모습이 된 이유를 반드시 알아내야 했거든요. 말해. 누군데? 도대체 누가 우리 재호를 이렇게 만들었어? 윤서연은 재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고 간절히 물었습니다. 이모. 말하면 정말로 죽어요. 재호는 겨우겨우 입을 열었어요. 중대장님이 말했어요. 만약에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진짜로 죽인다고. 순간 윤서연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불끈 튀어나왔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조카가 협박까지 받으면서 이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중대장이 누군데? 이름이 뭐야? 윤서연의 목소리가 면회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최도훈 중대장님. 재호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모, 정말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저 혼자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병들도. 그때 면회실 구석에서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현이 돌아보니 해병대 군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하나는 소령, 하나는 대위였습니다. 아이고, 보기 좋네요. 신병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시다니. 소령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군기 잡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정도는 다들 겪는 겁니다. 요즘 애들이 너무 나약해서 문제지. 윤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소령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면회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윤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살기가 감돌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윤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습니다. 군기라고 하셨나요? 그럼요. 신병들 정신교육 좀 시키는 게 뭐 그리 대수입니까? 중장님도 군 생활 오래 하셨으면 아실 텐데. 소령은 여전히 건방진 태도를 보였어요. 해병대는 원래 이런 곳이거든요. 약한 놈들은 버텨내지 못하죠. 정신교육? 윤서연은 재호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정신교육입니까? 눈이 터져서 안 보이는 게 정신교육이고 입술이 찢어져서 말도 못하는 게 군기입니까? 대위가 끼어들었어요. 아무래도 민재호 이병이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얘는 문제하거든요.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윤서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조카를 문제아로 몰아가는 이들을 보니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럼 당신들은 뭡니까? 윤서연이 폭발했어요. 신병 하나를 반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군기라고 우기는 당신들은 군인입니까? 깡패입니까? 말씀 조심하시죠. 소령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여긴 해병대고 저인 정당한 훈육을 한 겁니다. 중장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할 일은 아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서연의 눈에 피가 서리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합참전략사령부 작전본부장, 3스타 중장 윤서연의 진짜 무서운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카를 사랑하는 따뜻한 이모였다면 이제는 달랐어요. 차가운 살기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고 그 냉혹한 눈빛에 면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당한 훈육. 윤서연은 천천히 중얼거렸어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면회실을 나선 윤서연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사랑했던 조카가 피투성이가 되어 휠체어에 앉아있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더욱 분노케 하는 건 그 해병대 장교들의 태도였어요. 마치 신병을 반죽음으로 만든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들을 보니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윤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특별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중장님, 이하늘입니다. 하늘아, 지금 어디야? 윤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헌병대 본부에 있습니다만. 목소리가 심상치 않으시네요. 무슨 일이십니까? 당장 나와. 긴급 건이 생겼어. 15분 내로 해병대 정문 앞 주차장으로 와.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이하늘 수사관은 윤서현과 15년간 함께 일해온 측근 중의 측근이었어요. 군 내부의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파헤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자였죠. 무엇보다 윤서연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서연은 차 안에서 담배를 꺼냈어요. 원래 담배를 끊은 지 5년이 넘었는데 오늘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깊게 연기를 들이마시며 윤서연은 생각했어요. 재호를 그런 꼴로 만든 놈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 개새끼들.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게. 15분 후 검은색 세단이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이하늘 수사관이 급히 내려서 윤서연의 차로 다가왔어요. 중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하늘은 윤서연의 표정을 보자마자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 이야기하면서 가자. 윤서연은 조수석을 가리켰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윤서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재호의 참혹한 모습, 해병대 장교들의 뻔뻔한 태도, 그리고 조카가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이게 자식들이. 이하늘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중장님, 제가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죠? 당연하지. 공식적으로 하면 놈들이 증거 인멸할 시간을 줄 뿐이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헤쳐줘. 이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도훈 중대장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모든 놈들을 다 털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시간 같은 건 상관없어. 완벽하게 해. 놈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왜 우리 재호를 그런 꼴로 만들었는지 모든 걸 밝혀내야 해. 그 다음 72시간 동안 이하늘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해병대 내부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신병들과 비공식 면담을 진행하고 CCTV 영상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3일 후 윤서현에게 충격적인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중장님,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하늘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어요. 어떻게? 재호 이병만 당한 게 아닙니다. 신병 총 8명이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어요. 그중 2명은 갈비뼈가 부러졌고 1명은 고막이 파열됐습니다. 윤서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계속해. 더 가관인 건 이들이 체계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겁니다. 의료 기록을 조작하고 CCTV를 삭제하고 증인들에게 협박을 가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하늘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최도훈 중대장과 박중철 대대장 사이에 금전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매월 1천만 원씩 상납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상납? 윤서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네. 박중철 대대장이 진급을 위해 상급자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 중대장들한테서 돈을 받아온 겁니다. 심지어 김태수 해병대 사단장까지 연루됐어요. 김태수까지? 윤서연은 경악했습니다. 김태수 사단장은 군내에서 청렴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김태수 사단장의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가는데 그 비용을 박중철 대대장이 대주는 조건으로 진급을 보장받은 것 같습니다. 통장 내역과 해외 송금 기록이 다 나왔어요. 윤서연은 파일을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럴수록 분노가 치솟았어요. 이 개자식들이 진급과 돈을 위해 신병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학대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 재호 이병이 특별히 더 심한 폭행을 당한 이유가 있어요. 최도훈 중대장이 재호 이병의 신상을 조사하다가 중장님의 조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뭐? 윤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카라는 걸 알고도 더 심하게 때린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래서 더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신병들한테 본보기를 보이려는 의도였던 거죠. 중장님 조카도 이렇게 당하는데 너희들이야 오죽하겠냐는 식으로요. 윤서현의 온몸이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조카라는 걸 알고도 알았기 때문에 더 심하게 폭행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미친 개새끼들이. 윤서연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쳤어요. 감히 내 조카를. 중장님, 증거는 충분합니다. 언제든지 이들을 처벌할 수 있어요. 윤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까지 본 윤서현의 웃음 중 가장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좋아. 증거는 충분하다고. 그럼 이제 전쟁을 시작하자. 이 개새끼들한테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 때가 왔네. 이하늘은 윤서연의 눈빛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15년간 함께 일해왔지만 이렇게 무서운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해병대 놈들이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윤서현이 수집한 충격적인 증거들을 확인한 다음 날 해병대 내부에서는 심상찮은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중철 대대장이 윤서현의 면회 이후 뭔가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박중철은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거만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장님께서 우리 부대에 관심이 많으시다면서요?
박중철은 최도훈 중대장과 대화하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쓰리스타라고 해도 여긴 해병대고 우리가 관할하는 구역인데 뭘 어쩌시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최도훈도 동조했어요. 대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병대 내무는 해병대가 알아서 처리하는 건데 합참에서 간섭할 일은 아니죠. 게다가 민재호 이병은 원래 문제가 많은 애거든. 맨날 훈련 빠지려 하고 선임들한테 대들고 전형적인 악성 민원병사야. 박중철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민재호를 문제아로 몰아가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오히려 정당한 군기 확립 차원에서 훈육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혹시 윤서현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해병대 내부 문제라며 선을 그어버리려는 속셈이었죠. 중대장, 민재호 이병 의료 기록 좀 손보라고 해. 원래부터 허약 체질이었고 훈련 중에 넘어져서 다쳤다고 기록하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병들도 입단속 시켜놨으니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이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 윤서현의 저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윤서현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거든요. 하늘아, 훈련장 CCTV는 확보했어? 윤서현이 전화기 너머로 물었습니다. 네, 중장님. 놈들이 삭제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백업 서버에서 모든 영상을 복구했습니다. 민재호 이병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좋아. 의료 기록은? 원본과 조작된 기록 둘 다 확보했습니다. 조작 전후를 비교하면 증거 조작 시도까지 입증할 수 있어요. 윤서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교들 증언은? 총 12명의 조교와 선임병들이 증언에 동의했습니다. 다들 박중철과 최도훈의 폭행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증언도 있습니다. 뭔데? 박중철 대대장이 직접 신병들을 모아놓고 한 말입니다. 중장 조카라는 걸 알면서도 더 세게 때리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그래야 다른 신병들이 무서워한다면서요. 윤서현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이 미친 개새끼가 정말로 조카인 걸 알고서도? 네. 증언에 의하면 중장 조카도 이 꼴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될지 알아서 각오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윤서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박중철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중철 대대장이 직접 전화를 건 거였어요. 여보세요, 중장님. 박중철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건방진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중철 대대장이군요. 무슨 일로 연락했습니까? 아, 별거 아니고요. 민재호 이병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서요. 오해요? 네. 사실 민재호 이병은 저희 부대에서도 유명한 문제아거든요. 맨날 꾀병 부리고 훈련 빠지려 하고 이번에도 훈련 중에 넘어져서 다친 건데 괜히 부풀려서 말하는 것 같아요. 윤서연은 차가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서요? 뭐 중장님 조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해드릴 수는 없잖습니까? 여긴 해병대고 모든 병사는 똑같이 대우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네요. 모든 병사는 똑같이 대우받아야죠. 박중철은 윤서현의 차분한 반응에 안심했나 봅니다. 더욱 대담해진 어조로 말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거는 저희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중장님께서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아무리 중장님이라고 해도 여긴 제 구역이니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서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박 대대장,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러니까. 해병대 내부 문제는 해병대에서 처리한다는. 당신 구역이라고 했습니까? 박중철은 뒤늦게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더욱이 뒤로 물러서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죠.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휘 계통상. 좋습니다. 알겠어요. 윤서연은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하늘이 윤서연의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중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늘아, 증거 정리 끝났지? 네,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하자. 저 개새끼가 자기 구역이라고.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 때가 됐네.
윤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고 빨간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그 파일에는 극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합참전략사령부 작전본부장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 권한 발동 서류였어요. 저놈들이 증거 인멸하기 전에 모든 걸 확보하자. 그리고 윤서연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내 조카를 그런 꼴로 만든 대가가 뭔지 보여줄 거야.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 하늘을 바라보던 윤서연의 눈빛은 살벌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박중철과 최도훈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 같았어요. 윤서현이 특별 권한을 발동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합동참모본부 부참모총장이었어요. 김준혁 대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부총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말이 많아. 지금 당장 와서 설명해. 전화가 끊어지자 윤서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김준혁 부총장과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이렇게 차가운 어조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부총장실에 도착하자 김준혁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앉아. 이게 뭐야? 김준혁은 윤서연이 수집한 해병대 관련 자료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부총장님께서 어떻게 이걸? 어떻게든 상관없어. 대답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윤서연은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어요. 조카가 해병대에서 폭행을 당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카? 김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카 때문에 합참전략사령부 작전본부장이 개인적인 복수국을 벌이고 있다는 말이야? 복수가 아닙니다. 정당한 수사입니다. 해병대 내에서 조직적인 폭행과 비리가. 닥쳐. 김준혁이 책상을 내려쳤어요. 지금 국방부에서 난리가 났어. 해병대 사단장한테서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언론에서도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고. 윤서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언론이요? 저는 아직 언론에 아무것도. 김태수 사단장이 먼저 언론에 흘렸어. 민재호 이병이 면회 중에 과호흡으로 실신한 거라고 발표했다고. 뭐라고요? 윤서연은 경악했습니다. 과호흡으로 실신이라니요. 조카가 얼마나 심하게 얻어맞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김준혁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 건을 주시하고 있어. 해병대 전체가 흔들리면 국방 체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바로 그때 김준혁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김준혁은 전화를 받더니 윤서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 장관님. 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준혁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방금 국방부 장관님이셨어. 서연아, 이거는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파지 마. 부총장님, 그럼 우리 재호는 어떻게 됩니까? 저런 개자식들이 조카를 반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과호흡으로 실신했다고 거짓말하는데 그냥 넘어가자는 겁니까? 언어 조심해. 김준혁이 호통을 쳤습니다. 지금 내가 감정에 휩싸여서 판단력을 잃고 있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다고요? 윤서연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군대 내에서 신병을 짐승만도 못하게 학대하는 놈들을 처벌하는 게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까? 서연아, 정신 차려. 지금 북한 상황이 어떤데? 중국하고도 미묘한 갈등이 있는데? 이런 때에 해병대가 흔들리면 안 돼. 김준혁은 서류를 정리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거는 조용히 처리해. 민재호 이병은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전역시키고 해병대 쪽에는 주의 조치 정도로 마무리하자. 주의 조치요? 윤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카를 반죽음으로 만든 놈들한테 주의 조치라고요? 그게 최선이야. 더 키우면 모든 게 엉망이 돼. 바로 그 순간 윤서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하늘에게서 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중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태수 사단장이 민재호 이병을 군 교도소로 이송한다고 합니다. 거짓 신고와 상급자 모독 혐의라면서요.
윤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거짓 신고라고? 네. 그리고 박중철 대대장이 언론에 추가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재호 이병이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으로요. 김준혁이 윤서연의 전화 내용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이미 늦었어. 해병대에서 선수를 쳤다고. 이제 내가 뭘 해도 민재호 이병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거야. 윤서연은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아무리 증거를 모아도 아무리 진실을 밝혀도 더 큰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어요. 부총장님, 그럼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은 어디에 있고요? 정의? 김준혁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서연아, 정의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줄 알았어? 때로는 작은 정의를 포기해서 큰 정의를 지켜야 하는 법이야. 작은 정의라고요? 윤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조카가 반죽음이 된 게 작은 정의라는 말씀입니까? 그래. 한 명의 병사보다 국가 전체가 더 중요해. 이게 현실이야. 윤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섰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면. 윤서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김준혁은 윤서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서연아, 무슨 생각하는 거야? 윤서연은 문을 향해 걸어가며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부총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으니까요. 아주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처리해드리죠. 윤서연이 문을 나서자 김준혁은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혔어요. 윤서연의 마지막 말투가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선 윤서연은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너희 부대 내가 갈아엎어준다. 현실을 바꿔주마. 부총장실을 나선 윤서연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윤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특별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입니다. 지금 당장 작전실로 모이세요. 긴급 소집입니다. 합참전략사령부 작전본부장 윤서연이 발동시킬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권한이 있었어요. 바로 국가 안보의 위해가 되는 내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작전 권한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카드였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30분 후 작전실에는 윤서연이 신뢰하는 핵심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헌병대 이하늘 수사관을 비롯해 국정원 출신 정보관 강민수, 사이버 수사단 전문가 박성준까지 총 8명의 정예 요원들이 긴급 소집되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특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윤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해병대 내 조직적 폭행 사건과 관련된 모든 비리를 뿌리째 뽑아내는 것입니다.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중장님, 상부에서는 조용히 처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죠? 맞습니다. 아주 조용히. 하지만 완벽하게 처리할 겁니다. 이번엔 내가 법이에요. 이하늘이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입니다. 박중철 대대장과 최도훈 중대장의 비자금 계좌, 상납 내역, 폭행 은폐 관련 문서들입니다. 박성준이 노트북을 열며 추가 보고를 했어요. 사이버 수사 결과 이들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추가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최도훈 중대장이 동료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가 결정적이에요. 화면에 메신저 대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 내용을 본 윤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중장 조카라니 키읔키읔 더 재밌네. 얘 때리는 거 찍어둬라. 나중에 써먹을 수 있어. 중장님한테 보내주면 돈 받을 수 있을 듯. 키읔키읔. 이 미친 개새끼들이. 윤서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조카를 협박용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말이야? 더 있습니다. 강민수가 또 다른 파일을 펼쳤어요. 김태수 사단장과 관련된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뭔데? 김태수 사단장이 이번 사건을 은폐하는 대가로 박중철에게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들 유학비를 충당한 것이 확인되었어요. 윤서연은 경악했습니다. 5억이라고? 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강민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 돈이 박중철 개인 돈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합참의 한 고위 장성이 이 돈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 장성이 김태수 사단장과 박중철 대대장 모두를 조종하고 있어요. 윤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합참의 고위 장성이라고? 누구야?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정황상 김준혁 부총장님과 가까운 인물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김준혁 부총장이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뭐 하고 있어? 왜 그러십니까?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특별작전을 승인했다면서. 미쳤어?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윤서연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부총장님께서 조용히 처리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용한 거야? 국정원까지 끌어들이는 게? 네. 아주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준혁의 목소리가 격해졌어요. 당장 중단해. 이건 명령이야. 죄송합니다만 거부하겠습니다. 윤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이미 국가기밀 사안으로 분류되었고 합참 작전본부장의 독립적 권한 하에 수행되는 작전입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반항이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수사입니다. 혹시 부총장님께서 이 수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신다면 윤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그것 또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김준혁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너 정말 미쳤구나. 너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보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작전실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습니다. 이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장님, 이제 정말 후퇴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후퇴? 윤서연이 차가운 웃음을 흘렸어요. 애초에 후퇴할 생각 같은 건 없었어. 우리 재호를 그런 꼴로 만든 개자식들. 그리고 그걸 비호하는 모든 놈들을 다 끌어내릴 거야. 박성준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중장님, 방금 해킹으로 추가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김준혁 부총장님의 통화 기록인데. 뭔데? 30분 전에 김준혁 부총장님이 누군가와 통화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윤서현을 막아야 한다. 필요하면 다른 수단도 고려해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윤서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수단이라고? 네. 그리고 통화 상대방이 민재호 이병을 완전히 입을 막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윤서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재호의 안전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당장 재호 이병 주변에 보안 요원을 배치해. 윤서현이 급히 명령했습니다. 이미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중장님, 이하늘이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진짜 전쟁입니다. 합참 내부에서도 중장님을 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윤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아. 전쟁이라면 전쟁이지. 그래서 재호가 이렇게 된 거구나. 내 놈까지 끌어내리겠다. 그 순간 윤서연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걸 걸고 싸울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윤서현이 특별작전을 개시한 다음 날 새벽 5시 해병대 부대 주변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멀리서부터 검은색 SUV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총 10대의 차량이 일렬로 해병대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부대 내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뭔데 저거? 갑자기 저렇게 많은 차가 왜 와? 초병들이 수군거렸어요. 첫 번째 차량에서 이하늘 헌병대 수사관이 내렸고 그 뒤를 따라 국정원 소속 요원들과 사이버 수사단 전문가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선은 마지막 차량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차 문이 열리자 윤서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윤서현의 모습은 위압적이기까지 했어요. 가슴에 달린 3스타 계급장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그 차가운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서늘했습니다. 전대대 비상집합. 윤서현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확성기를 통해 전해진 명령에 해병대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집합 장소로 뛰어나왔고 간부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박중철 대대장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난입하십니까? 박중철이 윤서현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아무리 중장님이라고 해도 여긴 제 부대입니다. 사전 협조 없이는. 윤서현은 박중철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중철 대대장 맞습니까? 그렇습니다만 도대체 무슨... 좋습니다. 윤서현이 이하늘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수사관 준비됐습니까? 네, 중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중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거죠. 최도훈 중대장도 급히 달려와 박중철 옆에 섰습니다. 중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최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서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재호 이병 아시죠? 민재호요? 박중철이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아, 그 문제 많은 신병 말씀이신가요? 그 애가 뭐 문제 많은 신병이라고 했습니까? 윤서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 애를 반죽음으로 만든 게 당신들 아닙니까? 뭔 소리를. 최도훈이 부정하려 했지만 윤서현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죠.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으니까요. 윤서현이 이하늘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수사관 영장 집행하십시오. 이하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영장을 꺼냈습니다. 박중철 대대장, 최도훈 중대장, 여러분은 조직적 폭행, 증거인멸, 그리고 금품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뭐? 박중철이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된다고요? 윤서현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고 그 위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최도훈이 민재호를 폭행하는 장면, 박중철이 다른 신병들을 구타하는 모습, 그리고 은밀한 장소에서 돈 거래를 하는 장면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부대 전체가 숨을 죽이고 영상을 지켜봤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신병들은 분노에 떨었고 일부 간부들은 고개를 떨구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에이, 이건 조작된 거야. 박중철이 발악했어요. 그리고 설사 사실이라 해도 정당한 훈육이었어. 군기를 잡는 게 뭐가 잘못됐단 말이야. 윤서현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정당한 훈육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정당한 훈육이었나요? 이번에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 화면에 떴어요. 중장 조카라니 더 재밌네. 얘 때리는 거 찍어둬라. 나중에 써먹을 수 있어라는 내용을 본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최도훈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저게 어떻게 우리가 알았냐고요? 윤서현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들이 내 조카라는 걸 알고도 더 심하게 폭행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협박용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도 말이죠. 박중철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긴 해병대야. 중장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닥치세요. 윤서현의 폭발적인 외침이 부대를 뒤흔들었어요. 함부로라고요? 내 조카를 반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함부로라는 말을 하는 겁니까? 바로 그 순간 윤서현이 헌병대장을 향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대장 이하 전 간부 전원 연행하세요. 헌병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갑이 채워지고 간부들이 하나씩 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헬기까지 상공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던 거예요. 박중철이 수갑이 채워지자
갑자기 윤서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장님, 중장님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저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도훈도 따라서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중장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윤서현은 무릎 꿇고 있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라고요? 제발 살려달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내 조카를 살릴 땐 그런 말 안 하셨죠? 재호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는 오히려 더 심하게 때리지 않으셨나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박중철과 최도훈의 체포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중철과 최도훈의 체포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터넷과 SNS는 해병대 폭행 사건으로 도배되었고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사건 관련 키워드였어요. 윤서현 중장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전 국민이 아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와, 진짜 중장이 직접 나서서 조카 복수한 거야? 이게 진짜 현실이야?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데? 윤서현 중장 완전 멋있다. 조카 사랑이 저 정도면 인정.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윤서현의 수사팀이 확보한 증거들 중에는 더 큰 물고기들이 있었거든요. 체포 다음 날 윤서현은 이하늘로부터 추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장님, 김태수 사단장 관련 증거가 더 나왔습니다. 뭔데? 아들 유학비 5억 원뿐만 아니라 사단장 부인 명의로 된 부동산까지 있었어요. 총 15억 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윤서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15억이라고? 네. 그리고 김태수 사단장이 다른 부대 간부들한테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받아온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비리 네트워크예요. 좋아. 김태수도 끌고 와. 그날 오후 김태수 해병대 사단장이 긴급 체포되는 장면이 또다시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평소 청렴한 군인으로 알려졌던 김태수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더욱 충격에 빠졌어요. 이거 진짜 대박이네. 사단장까지 잡혀가다니. 윤서현 중장 진짜 무섭다. 조카 건드린 걸 후회하겠어. 언론들은 연일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조카 사랑으로 해병대를 뒤흔든 3스타의 복수, 윤서현 중장, 조직적 군 비리 척결의 영웅, 해병대 대대 학대 사건의 전말 같은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정작 윤서현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조카 민재호의 회복이었어요. 군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재호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부어올랐던 눈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찢어진 입술도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재호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아온 게 가장 다행이었습니다. 이모. 재호가 병실에서 윤서현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맙다는 거야, 바보야. 윤서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하지만 이모 때문에 너무 큰일이 됐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큰일이라니. 윤서현이 재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재호가 다치는 게 더 큰일이야. 그 개자식들 다 잡혀간 거 시원하지.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근데 이모, 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 마. 이모가 다 알아서 해놨어. 윤서현이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특별전략교육단으로 전속 배치했어. 거기서 제대로 된 군인으로 성장하면 돼. 특별전략교육단이요? 응. 거기는 정말 실력 있는 간부들만 있는 곳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이모가 보장해줄게. 재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어요. 그 미소를 본 윤서현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이하늘이 들어왔어요. 중장님, 잠시 밖에서 얘기 좀 하시죠. 윤서현은 재호에게 잠깐만 있어라고 말한 후 복도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하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중장님,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중장님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경계라니? 이번 사건으로 중장님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중장님을 영웅으로 보고 있고 언론에서도 연일 찬사를 보내고 있잖아요. 정치권에서는 이걸 위험 요소로 보기 시작했어요. 윤서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특히 김준혁 부총장을 비롯한 일부 고위 장성들이 중장님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 일로 자신들의 비리까지 들통날까봐 노심초사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 윤서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경계하라고 해. 나 아직 끝까지 안 갔으니까. 중장님? 하늘아, 우리가 이번에 잡은 건 작은 물고기들이야. 진짜 큰 놈들은 아직 물속에 숨어 있어. 윤서현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김준혁부터 시작해서 이 썩은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을 거야. 그럼 계속 싸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서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물론이지. 우리 재호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말이야. 설사 전 세계가 나를 적으로 돌려도 상관없어. 며칠 후 윤서현은 재호가 특별 전략 교육단으로 전속 배치되는 것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재호는 다시 당당한 해병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이모, 저 이제 진짜 멋진 군인이 될게요. 그래, 우리 재호가 가장 멋진 군인이 되자. 재호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윤서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그리고 모든 젊은 군인들의 미래를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준혁 부총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서현아, 적당히 해라. 더 나가면 너도 다칠 수 있어. 윤서현은 메시지를 읽고 차가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다치는 건 각오하고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본 윤서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권력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할 때 빛을 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군기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해도 되는 걸까요? 진짜 용기는 힘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게 아닐까요? 누군가를 위한 분노는 때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진실을 밝히고 부정을 바로잡는 용기, 그것이 진짜 정의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권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